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주말 상간에 많은 호재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기대를 하면서 이제 맞이를 했는데 장 초반부터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이 좀 두드러지게 나왔고, 이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상 흘러가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이나 기관이 막 오늘 폭탄 매물을 쏟아냈다든지, 아니면 장중에 미국 선물이 폭락했다든지, 아시아 증시가 많이 빠졌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올랐고, 또 미국 선물도 장중 내내 플러스에다가 지금 이제 영상 찍고 있는 한 5시 반 정도에는 또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종합해서 볼 때, 이거는 오늘 좀 조정을 받은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5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내용을 이따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조정은 큰 기회라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장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가장 본질입니다. 기업과 산업의 흐름, 그리고 성장, 실적의 어떤 추이, 흐름을 보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 정상적이고 좋고 아주 퍼포먼스가 좋은 어떤 펀더멘털적인 어떤 요소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져?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조정은 그런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우리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전체 분위기와 어떤 수급 요인이라든지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되면 다 그 바람같이 그냥 사라져 버리거든요. 결국 그 기업만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이제 2019년도 이제 여름이었죠. 7월, 8월 이제 일본 수출 규제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이제 소부장 업체들 이제 부각시키고 국산해야 된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때 손실을 좀 세게 봤었는데, 그 뒤로 이제 전혀 바람과 같이 사라졌어요. 그 해당 악재는. 그때 분위기는 굉장히 처참했거든요. 저는 최근의 분위기, 그리고 오늘의 분위기를 보면서, 증시의 분위기를 보면서 그때가 좀 떠올랐어요. 2019년도 그때 8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8월이었을 거예요. 그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들, 그런 어떤 분위기상의 어떤 증시 흘러가는 흐름은 금세 바뀌더라고요. 결국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런 어떤 성장 트렌드라든지 실적, 여기에 포커스를 뒀다면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기회를 잡았을 거예요. 저점대에서 기회를 잡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증시에 오롯이 있었던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공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아마 그런 느낌들이 좀 생기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현재 조정은 큰 기회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분기가 조정의 어떤 계곡, 데스밸리라는 점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삼성전자 케이스를 이제 들어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요. 하반기를 좀 준비하는 전략상의 어떤 포트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거래대금도 줄고 거래량도 줄고 해가지고 좀 빠져있는 되려 그런 쪽으로 저는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도 이제 장에 대해서 이제 뷰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여러 전문가 집단부터 해가지고 여의도권의 어떤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천천히 하나씩 봤거든요. 자세하게 좀 읽어봤는데, 고점 주장에 대한 의견을 표하거나 끝물이라는 표현을 하는 하여튼 애널리스트나 이제 전문가 집단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올 초에는 너무 편중됐었구나. 가즈하로만 거의 편중돼 있었구나. 지금이 딱 밸런스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점이라는 사람, 이렇게 뭐 기회라는, 뭐 저 같은 기회라는 사람, 이렇게 균형 맞게 있어야죠. 그래야지 이제 뭐 대중 투자들도 거기에 따라서 뭐 팔고 나가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이렇게 균형 맞게 수급이 맞춰지면서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데, 뭐 올초처럼 이제 막 가져와만 막 이러고 있으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좀 의견이 양분된 게 오히려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점 주장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결론을 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0.38% 빠져서 3144포인트. 지수는 뭐 크게 막 내려와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예, 지수는 뭐 균형 맞게 뭐 작년 올 초까지 성장주들, 그리고 올 초부터 지금까지는 뭐 가치주들, 컨택주들, 경기 민감 업종이 지수를 올려주면서 서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렇게 지수는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사실 빠진 건 없습니다. 별로.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3배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중소형주 단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상화폐 시장의 폭락하고 좀 연결된 거죠. 어제도 이제 굉장히 급락했죠. 뭐 한 20-30%씩 다 빠졌죠, 가상화폐가. 지금은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영향으로 중소형주들이 타격이 좀 컸다,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코스닥은 보시면 1.79%, 거의 2%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의 성격이 개인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었을 거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48포인트,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11조, 코스닥이 9조. 하락 종목 수는 3배 많았죠. 3배 이상 많았죠, 코스닥이 또. 수급은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2,300억 팔았고요. 기관이 500억 샀어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69억을 팔았고 기관이 600억을 팔았고, 큰 어떤 변동은 아니에요. 뭐 1조를 팔았다느니 뭐 7, 8천억을 팔았다니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급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 투자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 보여지고요. 오늘 전기전자 섹터에서 대부분의 외국인 매도였고 나머지는 그냥 똔똔. 오히려 통신 쪽, 뭐 해운 조선 쪽, 운수창고 이쪽, 건설, 전기가스 이쪽은 유통까지 이렇게 좀 순매수였고, 증권, 그리고 IT에서 주로 팔았네요. 의약품하고 IT. 오늘 바이오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만큼 찰실현이 좀 있었죠. 삼성바이오, SK바이오산스가 이제 계약을 확정하면서 그거에 따른 어떤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 아직 위에 있어요. 0.38% 빠졌고 위에 있고, 코스닥은 이거 121선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타격이 컸고, 일단 뭐 요 정도 선 여기서 한 번 더 밀리고 한번 올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지수는 알 수 없으니까요. 지금 뭐 지지 라인으로 본다면 뭐 밑에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 거죠.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 여기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위험한 물량들, 신용 대출 뭐 이런 물량들,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강조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조정의 깊이라든지 뭐 길이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결국은 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억지로 반대 매매성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의 물량들이 최근에도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고요. 이런 거죠. 어제 이제 기사로 나온 내용인데요. 조정장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매일 반대 매매가 300억 원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장세를 보면 뭐 오전엔 조금 오른 듯 하다가 뭐 오후 될수록 막 밀려요, 막. 이 뭐 물량이 뭐 계속 나오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차익 실현 물량도 있겠지만 이런 반대 매매성 물량들도 계속적으로 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00억, 300억 뭐 이런 물량이 계속 이렇게 반대 매매에 나온다는 부분들이 뭐 결국은 보다가 이제 코스닥에 최근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위에서 이제 B2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B2로. 예. B2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조금 최근에 증시를 좀 이렇게 만드는 주 요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요즘 대출로 주식하는 사람들은 한 6, 7할은 일단 기본적으로 B2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종목별로는 막 20, 30% 떨어지다 보니까 반대 매매성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300억 원을 훌쩍 넘는 반대 매매가 발생하면서 개인 투자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급등장을 겪으며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지닌 투자들이 늘어나 생긴 부작용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작년에 급등장을 이제 겪었잖아요. 이제 투자들이. 그리고 작년에 시작한 투자가 대부분이잖아요. 많은 투자가. 뭐 젊은 분들은 이제 특히나 이제 작년 코로나 이후 이제 시작한 분들이 많고, 뭐 코인까지 이제 이렇게 막 투자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인 거죠. 기다림을 조금 어려워하죠. 뭐 일주일만 조정 나와도 뭐 힘들어하거나 팔고 나가거나, 혹은 레버리지를 뭐 풀로 해가지고 한 10%만 빠져도 그냥 간당간당한 거죠, 막.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조금 주춤하고 침체하고 좀 좋지 않은 이런 흐름은, 여러분, 종목의 문제들은 아니에요. 종목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은 이 증시의 어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런 반대 매매성,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공격적인 투자 성향으로 인한 어떤 이런 부분이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이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런 어떤 시장에 이런 흐름이, 답답한 흐름이 나오는 거지, 기업의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뭐 금리 인상 우려,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것들의 조정과 그런 물량들이 나오는데 명분 삼아가지고 되는 거지, 그게 지금 뭐랄까 시장을 망가뜨리거나 붕괴시키거나 추세를 이제 하락으로 돌리거나 하는 그런 주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고점론이다, 과열됐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식 못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 앉아있고, 사실은 이런 외적인 요인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좀 명확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300억 원대로 막 이렇게 연일 반대매매 금액이 나오고 있고, 반대매매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미수 거래 사용 후 증권사에 돈을 갚지 못할 때 발생을 한다.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단기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산 후 주가가 하락해 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이 채권을 회수하게 되죠. 반대매매는 증권사별로 다르지만 대개 보유 주식 평가 금액이 신용 공여 잔고의 140% 이하로 떨어지면 담보 부족분만큼 주식을 강제로 매도한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답답한 증시가 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매매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게, 보시면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이제 코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작년 3월이죠, 코로나 때. 이게 어마어마한 반대 매매가 푹 이렇게 나오면서 지수까지 막 10% 넘게 폭락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뭐 결국 펀더멘털 요소가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결국은 되돌림이 다 나오는 거죠. 급반등하는 거죠, 이렇게 급반등.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레버리지 끼고 있거나 이제 신용대출 한 사람들은 여기서 반대 매매 나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증권사가 내다 팔아버린 거죠. 그런 것들 소수의 메이저나 큰 손들이 다 받아먹고, 혹은 이제 여기 이제 나중에 참여한 개인 투자들이 또 저가에 사서 엄청난 수익을 이제 거죠.
예, 거두고 있을 거고, 그런 이제 투자들이 또 출렁출렁 하니까 차익 실현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그 전해 2019년도 8월 달이네요. 맞네요. 요때도 코스닥이 막 이렇게 급락했었어요. 예. 코로나 때만 급락한 게 아니라 그 이제 한 6, 7개월 전이었던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그 일부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쪽에 수출 규제를 하면서 막 그걸 명분 삼은 거예요. 그게 뭐 증시에 엄청난 타격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두려움과 이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급락을 연출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막 정말 막 성장주의자 뭐 굉장히 미래가 이제 좋은 어떤 그런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막 우수수수 막 떨어지고 수소 뭐 이런 관련주도 막 반토막씩은 막 기본으로 막 사사삭 났었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회복되니까 반토막을 다 회복하고서도 더 이제 이상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한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지금 구간, 이거 뭐 시간만 지나면 되는 문제지 하는 그런 어떤 노화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어떤 주가 조정의 시장 조정의 어떤 시기가 굉장히 괴롭고 뭐 앞이 안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그만큼 또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다는 게 결국은 이제 뭡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뭐 심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제 뭐랄까 갈팡질팡 한다든지 굉장히 막 절망이나 괴로움에 치닫다든지 이런 어떤 정도가 좀 낮다는 거죠. 경험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코로나 때도 이제 이렇게 자산이 막 반에 반토막씩 나는 거를 계좌를 봤었는데 뭐 지금 뭐 계좌 뭐 빠져봤자 얼마 빠지겠어 뭐 이런 그 경험의 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태도 있었고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또 이제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 빠질 때 같이 빠졌던 2018년도에도 이렇게 빠졌었어요. 그래서 연이어 빠졌네요. 2000년에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빠졌고 2019년도에도 일본 사태 때문에 이렇게 빠졌고 그리고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렇게 급전직하였고 그래서 하여튼 세 번의 이제 이런 어떤 단기 급락 형태에서 결국은 얻었던 교훈은 뭐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뭐 하루 종일 주시장이 있었으니까요. 얻었던 교훈은 뭐냐면요. 좋은 종목, 좋은 종목은 뭐 각자가 다 다른 기준들을 갖고 있겠지만 뭐 제가 이제 뭐 유망주 리포트, 스마트 리포트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좋은 종목이라고 분석했던 그런 것들을 이런 구간에서 또 같이 빠지죠. 막 20-30%씩 또 빠지고 막 반토막도 나기도 해요. 바이오 종목들은. 안 파는 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안 파는 게 정답이었어요. 사실. 중간에 이제 뭐 손절한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고, 나중에 다 올라가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막 2배, 3배, 막 대여섯 배씩 올라가기도 하고, 사실. 뭐 알테오젠 같은 것들은 뭐 진짜, 약간 먹고 이제 먼산보도 그냥 쳐다봤죠. 그게 막 텐베거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종목을 분석하는 게 그리고 그 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핵심이었고 이런 건 다 지나가는 어떤 내용들이었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큰 기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냥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얻은 저 나름의 어떤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5가지로 한번 이 상대적인 약세. 야, 우리 한국 증시는 왜 이렇게 약하지? 오늘 뭐 대만도 오르고 일본도 오르고 그랬는데 상해 증시도 올랐는데 왜 이렇게 약하지? 첫 번째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급락에 연동된 위험자산이라는 부분에서 동반 하락을 했다. 그 생각이 돼요. 한국의 지금 가상화폐 거래대금은요, 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어마어마해요. 보시면,
예. 코인이 폭락했던 24시간 동안 거래대금 46조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 11조, 코스닥 거래대금 9조예요. 합쳐서 20조예요. 코인 시장에서 46조. 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닐까요? 예. 거래대금이 이렇게 크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과열이죠, 사실. 그래서 조금 이제 눌리고 좀 꺼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가상화폐 거래대금이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뺏긴 거죠. 예, 가상화폐 이제 증시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을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를 분명히 가상화폐에 많이 뺏겼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서 뭐 바이오주나 이제 중소형주들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상당수가 가상화폐 거래를 한다는 거죠, 사실. 그쪽으로 넘어갔든 아예 넘어갔든 같이 걸쳐가지고 하고 있든. 그래서 뭐 사실 삼성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뭐 이런 굉장히 덩치 크고 변동성이 크지 않은 이런 대형 우량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저기 뭐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 뭐 이름도 못 들어보면 알트코인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조금 위험한 종목들,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하던 사람들이 뭐 같이 그냥 가상화폐도 하고 이런 경향이 크기 때문에 같이 좀 연동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라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기사 본 것처럼 개인 투자들의 어떤 밤대 매매성 매물이 좀 지속적으로 듬성듬성 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죠, 증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우려가 언론에 계속 노출되면서 뭐 그래도 이익 난 사람들이 꽤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익성 매물 출회가 이제 지속 나오는 거죠. 야, 뭐 이 정도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듬성듬성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과 같은 화끈한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친 투자들이 차츰 좀 이탈하는 그런 추이를 보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래대금도 이제 지속 하락하고 있고, 금일 뭐 20조. 증시에 대한 이런 분위기 침체가 이렇게 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다가 뭐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상대적인 약세를 좀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펀더멘털 요인은 아니죠. 다 이제 투자 심리라든지 수급성의 어떤 요인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구간을 딱 제목에 전 담았다고 봐요. 현재 조정은 큰 기회. 2분기 조정의 어떤 데스밸리 계곡, 하반기 준비를 위해서 저점 매수를 차곡차곡 하자. 고점을 주장하는 여러 어떤 전문가 집단에 흔들리지 말라. 꼭 약해질 때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손절 내지는 매도하게 만든다. 그래서 증시 약세 요인 5가지 이렇게 정리해 본 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보다 더 현명한 전략과 판단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이제 투자자 동시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을 보면요, 한국전력을 950억 제일 많이 샀네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원자력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한국과 미국이 뭐 협력하겠다,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수급이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제일 셌고, 수급이 제일 셌고, HMM, 와 이거 여전히 세네요. 730억 순매수. 현대차도 쌍거리 순매수, 약했지만 쌍거리 순매수. 그리고 오늘 통신주가 강했습니다. KT, LGU 플러스 수급 좋았고 강했고, SK텔레콤 대비 덜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키 맞추기인가요? 하여튼. 그리고 LIG 넥스원이 오늘 방산주 중에서 제일 셌습니다.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도 오전에 영상 드렸지만, 그 유도 미사일 관련해서 이제 가장 강력한 모멘텀과 부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거리 제한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이제 방산주단 얘기를 드렸었죠. LG화학 약보합이네요. 이노션, 뭐 하나도 이제 방산 쪽 모멘텀이었을 것 같고, LG전자는 뭐 참 좋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모멘텀 소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수급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시젠이 약세도 불구하고 이제 동시 순매수였고요. 낙폭 과대한 부분에서 외국인의 어떤 프로그램성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이 컨택 관련 대표주 중에서 이제 엔터주들은 지속적으로 수급이 좋네요. 그렇죠? JYP, SM, YG 요 3대 기획사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제가 체크하지만 외국 기관 동시순매수 종목으로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뭐 백신 관련해서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은 좀 단기 반등에 의한 약간 좀 기계적인 물량 같아요. LNF, 2차전지, 컴퓨터 쓰는 게임, 콤이 있고 반도체. 요 이제 오스틴에 이제 공장이 있다고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파마리서치는 신고가 행진 계속이네요. 수급도 좋고. 한빛소프트는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제 수급도 붙고 시세도 좀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좀 선호하진 않습니다. 조금 좀 펀더멘털적으로 좀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엔터가 좀 유의미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 이런 쪽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좋지 않았어요. 코스피는 쭉 보면 셀트론도 2.4% 정도 빠지고 삼성바이오도 차익 매물로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어쨌든 시총 상위가 좀 좋진 않았고요. 그 아랫단의 기업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네요. 시총 상위가 결국은 이제 오늘 약세를 주도한 것 같고, 코스닥 쪽은 뭐 골고루 그냥 다 빠졌네요. 골고루 그냥 다 빠지는, 바이오가 이제 특히나 이제 많이 빠졌고 반도체도 좀 많이 빠졌네요. SE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익성 매물이 확실하게 좀 나온 것 같고, 어쨌든 뭐 증시 자체가 이제 분위기가 좀 침체돼 있습니다. 이런 것 지금 좀 되돌려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드린 얘기들 잘 참고하시고 지금 구간을 잘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하죠. 그럼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밤이었죠? 이 가상화폐가 이제 굉장히 급락하더라고요. 막 20%, 뭐 30%씩 막 급락하면서 요 비트코인도 지금 4천만 원, 3천만 원도 깨졌었죠? 3천만 원도 살짝 깨고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뭐 계속 음봉 형태로 쭉 밀리는 형태, 그리고 요날에 이제 급락했다가 되돌렸는데 그날의 저점대를 또 경신하면서 더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한 투매성 물량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을 계속 체크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가상화폐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크죠. 뭐 거래소 시장의 거래 대금, 주식 시장의 거래 대금을 넘어설 정도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가상화폐 거래하는 사람들, 투자자와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괴리가 있고 갈라서 있긴 하지만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어떤 위험 자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권 증시가 괜찮았죠. 출발 자체도 뭐 대만이든 일본이든, 또 이제 장중에 미국 선물도 플러스로 지금 뭐 계속 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했고 뭐 코스닥 막 밑으로 빠지고 하는 현상이, 그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이제 뭐 재료 소멸 뭐 이런 성격도 있었겠지만, 이 가상화폐 시장의 급락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투자 심리에. 야, 이렇게 빠지는데 뭐 주식도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빠졌죠. 뭐 그런 이유가 여기에 좀 연동된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가상화폐 시장도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정화되거나 시세가 이제 급락이 좀 멈추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주시장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단기적으로는 흐름에 좀 연동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별개로 움직일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계속 체킹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그런 투자 심리 정도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가상화폐 보면 정말, 가상화폐는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그냥 투기적인 거라 봐요. 그냥 투기적인, 트레이딩적인,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투자자들이 그냥 분석을 즐기거나 분석에 포커싱을 둬가지고 뭐 정말 기업가 이제 가치 상승과 성장이라는 어떤 개념으로서
동행하겠다. 이런 투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상화폐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조금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와는 완전히 좀 벽이 서 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가상화폐가 조금 안정권에 좀 돌아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시를 분석할 때, 그리고 전략을 세울 때, 뭐 단기적인 전략이겠죠. 변수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워낙 이제 이렇게 뭐 거래를 하는, 자산을 거래하는 측면의 이제 수요를 거의 뭐 진짜 대등할 정도의 어떤 수요를 가상화폐가 이제 커버를 하면서 거기서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 뭐 가상화폐 수수료도 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냥 거래소가 노난장사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많이 좀 떨어진 부분도 어떤 시세 탄력을 좀 잃었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식시장이 조금 여기서 튀어 올라야 거래대금도 늘고 분위기도 살고 정말 뭐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붙으면서 보다 탄력적인 시세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 한번 계속 매일마다 복귀하고 체크하면서 예민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지난주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한번 체킹을 좀 해보도록 하죠. 본격화되는 미국 경기 정상화, 내구재에서 서비스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뭐 결국은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여행이라든지 또 이제 뭐 항공이라든지 호텔 레저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비스 산업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음식업이잖아요. 식당.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음식료 업종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이제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정상적인 어떤 일상으로 복귀하고 상점들이 문을 열고 식당들이 문을 열고 사람들이 테이블에 많이 앉아서 음식을 시키고 먹고 술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상 거기로 이제 돌아서게 된다면 보다 더 이제 이 서비스 업종, 이 서비스 업과 관련된 그런 산업이 좋아지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에서의 업종별 차별화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이제 뭐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막 급감한다든지 뭐 성장이 막 없어진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다 더 탄력적으로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뭐 컨택 관련 주들이 이제 보다 더 센 거다 그런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성장주고 뭐 이제 언택 관련 주고 해가지고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계속 성장하고 주식이 쉬는 거지 이게 뭐 꺾이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계속 뭐 실적과 이제 성장을 한다면 뭐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사실 뭐 기다림의 구간이고 모든 거를 뭐 가는 것만 다 맞춰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철학에 부합하는, 저는 뭐랄까요, 포트의 많은 비중을 컨택으로는 뭐 절대 안 가져갔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올라가지고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해서 야 내가 그래 컨택주를 샀어야지, 이때 샀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제 투자의 어떤 원칙이자 이제 기준이고 철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보고 나서 자신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 좀 성찰을 하고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이제 맞긴 하지만, 그게 이제 근본적인 어떤 철학의 어떤 부분이라면 이 결과론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그 과정을 완전히 이제 뒤집어 버린다든지 그걸 개념화 잡아 버린다는 거는 조금 저는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올랐으니까 그래 내가 맞았어, 내가 생각이 맞았어, 이런 식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떨어졌으니까 내 어떤 논리가 틀렸구나 이런 식으로만 판단해가지고 개념을 잡는다든지 자신의 어떤 기준을 만드는지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이게 뭐 매뉴얼이나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기준을 만드는 게 맞는 건지를 그거를 알아내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들은 뭐 워렌 버핏이나 이제 과거 이제 투자의 현인들 있죠? 아니면 지금 뭐 큰 펀드나 이제 운영하는 이제 어떤 뭐 투자자라든지 뭐 매니저라든지 뭐 어떤 애널리스트라든지 엄청 이제 유명한 뭐 그런 분들을 이제 추종하거나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실제적인 어떤 자금을 벌어들이고 또 이제 꾸준하게 이제 지금부터의 어떤 시장에서 또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은 또 과거에 성공했다고 꼭 이제 앞으로도 과거와 같이 성장할 거라는 또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 현인들도 과거에 이제 책을 많이 읽었었고 뭐 공부도 많이 했었고 했지만 사실 뭐 참고하는 뿐이지 그런 이제 투자의 뭐 현인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종하거나 따라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만의 이제 그리고 우리 한국 시장만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방식론들 그리고 이제 기준들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맞춰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게 되면 사실 아무리 내가 이제 뭐 몇백억을 벌었고 뭐 슈퍼게임이고 뭐 진짜 고수 투자자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성공했지만 앞으로도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굉장한 투자자였다가 망가지는 사람도 사실 좀 여러 봤습니다. 저도 이제 그럴 줄은 몰랐지만 그렇게 되는 분들도 실제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의 어떤 세계는 투자의 세계는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구나. 그거를 좀 여실히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꾸준한 공부와 겸손함과 또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심리를 통제할 수 있는 그 강건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고 당연히 그리고 또 너무 이제 만족하지 못해서 탐욕에 계속 이제 끌려다니는 그런 것도 참 버려야 되고 참 많은 어떤 인생의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 스스로가 주식을 그동안 해오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느꼈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하나씩 만들면서 과거에 제가 잘못했던 것들 그리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것들을 아마 이제 이렇게 주식시장과 일상을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잖아요. 같이 여러분과 함께 제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나름대로 이제 복귀를 한다는 건 또 일기를 쓴다는 개념이잖아요. 결국 그날 이런 시장이었고 이랬고 나는 어떻게 했고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나아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성찰한다는 거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에게 언젠가부터는 일기를 쓰게 해야겠죠. 일기를 쓴다는 거가 보다 더 빠른 성숙을 한다는 걸로 저는 보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루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되돌아본다는 거는 발전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일마다 여러분과 이렇게 하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면서도 저도 유익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유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어쨌든 그 내구재에서 서비스로 이렇게 조금 시장의 색깔이 바뀐 거는 이게 완전히 뭐 그냥 이런 식으로만 간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미국이 백신 접종률이 85%가 넘어서 가지고 이제 그냥 뭐 카페나 술집 가면 이제 막 마스크 안 쓰고도 이제 막 마시고 먹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하면서 이쪽이 보다 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좋아지는 게 확연하니까 이쪽의 주식들이 움직이는 거고 미국 경기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제 정상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 재택근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공산품 가구 정말 우리 뭐 노트북 같은 거 집에 한두 개씩은 뭐 거의 있잖아요. 이제 태블릿이든 그렇죠. PC도
웬만큼 이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PC 한 대 정도는 더 샀고 보통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공상품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야, 저 가구도 한번 바꿔볼까? 저것도 좀 바꿔볼까? 뭐 이러면서 이제 가구나 가전 같은 거를 바꾸면서 뭐 LG전자라든지 뭐 가구 업체들도 굉장히 좋았죠. 이런 어떤 내구재 소비가 좀 좋았던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뭐 취미용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 100이라 치면 야 이거 코로나 터지고 나선 취미용품이 140%라는 거죠. 건축 및 정원용품이 131%, 가구가 118%. 코로나 때문에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 수요가, 판매가. 전자기기도 113.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매 판매를 이끌었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팔았어요? 온라인에서 팔았잖아요. 온라인에서 팔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플로는 뭐 오늘의 집 같은 어플이 뭐 굉장히 막 급성장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모바일 상의 막 소프트웨어라든지 어플이라든지 그런 어떤 거기에 따른 어떤 플랫폼 관련된 기업이나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또 좋았고 그런 것들이 언택 기업들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런 것들이 나빠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좀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더 좋겠습니다. 예, 이런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4월에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서 이동 및 서비스업 위주의 지표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음식료 서비스 3% 플러스, 자동차 등 2%, 거의 뭐 3% 플러스 등 판매가 전월비 증가한 반면 일반 상품, 가구, 비점포 판매가 이제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반대되는 어떤 현상이 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소비 패턴이 변화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구글 모빌리티 지수에 따르면 미국 이동량이 공원, 식료품점, 여가 순으로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식당 예약률은 코로나19 이전을 하회하나 연말부터 개선 중이다. 또한 항공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에 65% 수준이지만 회복하고 있고 호텔 객실 점유율은 56%를 상회했다. 그래서 렌탈, 항공, 호텔 뭐 이런 어떤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좋아지고 있고 업종이 좋아지고 있고 이런 관련 물가가 전월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비스업의 경기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처럼 미국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힘이 바뀌고 있다. 경제 활동 회복이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서비스업과 이동 관련 소비가 추가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미국 소매 판매 중에서 코로나 때 가장 타격이 컸던 음식, 음료 서비스 회복 중이다.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막 제일 안 좋았죠? 이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소비 패턴이 좀 변하고 있는 부분들, 거기에 따른 기업들이 좀 주가적으로도 좀 좋았던 포인트였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관련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에 대해서 뭐 공격적으로 막 매수한다든지 이런 건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적당하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이제 갖고 이제 유통주, 뭐 백화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작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서서히 매도를 해도 되는 어떤 구간대가 아닐까 싶거든요.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 뭐 롯데쇼핑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뭐 화성엔터 뭐 이런 것들, 뭐 신발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정리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단적으로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행을 못 갔잖아요. 여행을 못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비가 백화점이나 명품이나 뭐 이런 것으로 많이 돌려져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여행도 가고 좀 외부 활동을 이제 본격화하면서 결국은 그런 뭐랄까 백화점 소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유통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매도 관점을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을 한번 제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종목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밀해진 한미 백신 협력, 국산 mRNA 백신 개발도 시동 건다. 결국은 이제 정부 단에서 모더나하고
mRNA 관련된 이제 연구 협약에 대한 어떤 MOU를 맺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될 거예요. 국내 관련 기술들을 갖고 있거나 또 이제 mRNA 관련된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제 구성한다는 건 같이 힘을 합치겠다는 겁니다. 어떤 한 기업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가 못 가진 기술을 남이 갖고 있는데 그걸 또 따로 이렇게 또 개발하려면 시간과 돈이 또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국산 mRNA 백신 개발해보자. 예,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고 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요 부분이 한 1, 2주 상간으로 아마 결정이 되어질 것 같고,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된 모멘텀 중에서는 어차피 뭐 SK바이오하고 삼성바이오는 계약 체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모멘텀이 이제 소멸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고 요 관련된 모멘텀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제도 이제 제가 전략상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 관련된 컨소시엄 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은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요 기사에도 이제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이제 모더나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보건부 산하 뭐 감염병 연구소 뭐 이런 데하고 이제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한 3건 정도인 것 같고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협력 내용이 뭐 공개되거나 확정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로라는 건요. 사실 이게 확정되지 않는 게 제로인 거죠, 결국.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이 모멘텀은 이제 살아있고 정부와 업계는 이를 계기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 mRNA 백신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거 하나 만들어 봐라 이거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국내 여러 기업이 mRNA 기술을 활용해서 백신 개발을 추진 중인 걸로 안다. 이번 협력을 통해 mRNA 원천 기술을 조속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국산화를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이번 협력으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정부 단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한미사이언스, 제넥신, 그리고 ST팜 등 10여 개사가 mRNA 백신 기술 확보를 위해 컨소시엄을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구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아이진이라는 기업도 뭐 독자 기술로 mRNA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해서 다음 달 국내 최초로 임상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임상에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 기업이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뭐 아이진도 여기 포함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 한 종목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올릭스라는 기업입니다. 올릭스는 제가 이제 과거에 스마트 리포트로도 자세하게 짚어드렸었는데 작년에 그때 이제 제가 짚어드리지 않았던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국내 RNA 관련된 기업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비대 흉터 치료제 임상 미국 임상 이상 진입이 이제 올해 전망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요 mRNA 관련된 컨소시엄에는 요 자회사 MQRX라는 기업이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어쨌든 요 이제 트라이링크라는 이 회사에서 mRNA 핵심 기술 중 하나인 5캐핑 기술 개발을 발명한 바 있다. 요 MQRX의 핵심 멤버가. 그래서 이제 올릭스가 현재 MQRX 지분을 51% 갖고 있고요. 아직 설립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 mRNA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mRNA 후보 물질 발굴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3에서 5개월 정도로 이제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후보 물질을 찾아서 임상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매력 포인트고, 그래서 이제 뭐 모더나 화이자가 이제 빠르게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녹십자 쪽하고요, 삼양홀딩스라는 기업하고 이제 이 mRNA 백신 개발 관련된 이제 연구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만간 아마 이제
후보 물질 발굴 그리고 임상에 진입하는 그런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본업 자체가 이 분야고 이 분야 관련해서 코로나 이제 백신까지 만들겠다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컨소시엄 관련 주로서 한번 볼 필요 있는 그런 기업이고 포인트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편입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음식료 업종에서 뭐 당연히 1등주는 CJ제일제당이죠. 그래서 최근에 뭐 구조조정 효과도 있고 해외 시장에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따질 때 실적 개선의 어떤 추이가 좀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실적도 이제 2조 이게 25조가 맞네요. 25조 매출에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올해 예상되는 퍼는 한 10배 내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밸류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향후 이제 여러 제품 가격 상승 그리고 이제 뭐 인플레에 따른 뭐 그런 부분에 따른 어떤 뭐 실적 개선 또 인상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그 미국의 쉬안스라는 이 냉동 피자 2위 업체였을 거예요. 예, 이 업체 인수하면서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성장을 이제 본격화하려다가 코로나 맞으면서 조금 타격이 컸죠. 예, 쉬안스는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B2B양 수요가 지난 3월부터 가는 회복세로. 그래서 미국 현지도 지금 회복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본다면 CJ제일제당이 올해는 조금 더 나은 어떤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 흐름도 최근에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특히 이제 가격 정가력이 가장 높은 점유율 1위 업체다. 그래서 가장 이제 선도적으로 가격을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과 같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뭐 옥수수나 밀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제품 가격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아마도 이제 CJ제일제당의 모멘텀이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등주잖아요. 예, 일단 내가 음식료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결정하면 일단은 CJ제일제당 딱 깔아놔야죠. 예,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그런 부분에서 CJ제일제당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대비해서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밸류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표 보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라이신 가격과 옥수수 대두 가격. 예,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해서 계속 내리막하다가 지금 이제 보시면 이거 우리 뭐 1, 2주 상간으로 요거 음식료종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흘러가는 거 보면 요 정도면 지금 이 원재료 가격이 이제 다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추세 어떤 상승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요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주가 흐름도 이게 뭐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음식료 업종에 대한 포트폴리오 일부 편입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 하루 이틀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컨택 관련된 업종은 제가 이제 작년부터 유통, 뭐 백화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음식료 쪽으로 최근에 음식료 쪽이 이제 며칠 상간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거 물량을 팔아서 컨택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은 어느 정도 일정 가져가되 어차피 이제 경기 회복되고 서비스업 좋아지니까 그렇대 저는 그 유통 쪽을 좀 매도해서 이쪽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이 좀 깔끔한 전략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좀 추구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요 가격 추이 보시면 이게 뭐 단발성의 어떤 흐름은 아니라는 게 좀 감이 오실 것 같고 이게 이제 몇 년 만에 제가 6년 만에 오는 음식료 관련된 좀 사이클 도래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6년 만이에요. 2015년도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바람이 불었었는데 그 뒤로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긴 호흡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CJ제일제당에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있네요. 투자 포인트가 환경까지 이제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플라스틱이라는 게 분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화이트 바이오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의 경우 1kg 생산 시 CO2가 2.4kg 발생하고 분해에도 수십에서 수백 년이 소요되며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 PHA는 1kg 생산 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절반이네요. 즉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유계 50% 이상 저감되는 효과를 가진다. 에너지 소비량도 55%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 이와는 별개로 식품사업부 자체적으로도 친환경 패키징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해서 이런 어떤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환경까지 고려하는 그런 사업도 우리가 좀 작게 봐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ESG의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당분간 좀 좋지 않다. 뭐 이런 어떤 의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그 바닥을 다지겠구나. 2분기가 아마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이제 2017년에도 겪었던 사례에서도 좀 봤었고, 또 지금 메모리 사이클의 어떤 특성상 지금 모바일 관련된 수요에서 그 뒤이어서 이제 서버 관련된 어떤 수요로 좀 이동하는 그런 어떤 이제 메커니즘이 좀 작동될 텐데요. 어쨌든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경기 회복되는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소비재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하는 어떤 그 수요부터 먼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점진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카펙스 투자가 이제 뒤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보통 이제 순서적으로 좀 이루어져요. 그런 부분에서 서버에 대한 투자가 아마 이제 3분기 정도부터 아마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조금 버퍼가 생기는 지점, 이런 지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그 쇼티지 상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게 없으니까 뭐 제품을 못 만들어서 메모리까지 덜 쓰게 되는 거죠.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5월달에 뭐 메모리 가격도 약간 좀 빠지게 됐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수요단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급단의 쇼티지로 인한 이제 일시적인 차질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번 2분기에 이런 반도체 기업이든 뭐 IT 기업들 전반, 그리고 자동차 기업 전반적으로 쇼티지로 인해서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데스밸리의 구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조정의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어떤 이유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2분기에 아마도 삼성전자도 저점이 찍히고,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보시면 요 121선, 요 분홍색 선입니다. 요거를 이제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깼기 때문에 이걸 빨리 회복해서 돌파하고 지지받는 게 중요한데, 그럴 생각이 지금 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2분기에 지지부진하게 120선 밑에서 왔다 갔다 시키면서 시장도 그렇게 좀 흘러가는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언제 팡 올라설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120선을 깨고 나서 여기서 왔다 갔다 저항받았잖아요. 보시면 그렇죠. 여기서 분홍색 선 저항을 받았죠. 요 날도 저항받았고, 요 날도 윗꼬리 그리면서 저항받았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흐름이나 트렌드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문제 없고 붕괴될 이유도 없고, 근데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될 것이다 하는 거를 주가 흐름 자체, 차트 자체가 또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한금투에서 나온 리포트를 간략하게 좀 보면요, 제목이 이제 왕으로 대접받을 하반기 해서 목표 주가는 조금 하향했어요. 105,000원으로. 그래도 상승 여력은 30% 넘네요.
2분기 영업이익은 9.8조 원으로 전망이 된다. 뭐 조금은 떨어질 걸로 지금 대체적으로 예상하고 있죠. 어쨌든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에 대한 매수 추천을 한다. 비메모리 공급 부족 완화가 될 것이고 서버 수요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2분기는 뭐 다 알려진 대로예요. 스마트폰 쪽하고 가전 쪽 부품 수급 이슈, 그리고 패널가 상승으로 이익이 감소할 전망. 향후에는 이제 반도체 사업부가 실적 증가를 이제 주도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메모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메모리의 재고 조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리스타킹 속도 둔화 우려가 생겼다. 결과적으로 5월 중 현물 가격이 완만하게 하락을 했다. 그러나 비메모리 공급 부족은 2분기 말부터 완화될 전망이다. 가동 중단된 팹들이 정상 가동되며 6월부터 출하량이 회복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메모리 수요를 모바일과 PC가 지난 이제 1분기까지 주도했다면 2분기부터는 이제 서버가 주도할 전망이다. 모바일은 필수 소비재 성격이어서 경기 회복 전반부를, 서버는 카펙스 성격이어서 후반부를 주도한다. 이에 내년 2분기까지 실적 랠리를 예상을 한다. 그래서 관건은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번 상반기 지배했던 이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제 완화되면서 또 이제 2분기부터는 서버 수요가 이제 추세적으로 증가하면서 메모리 상승 사이클에 대한 확신이 강해질 전망이다. 하반기에 시장 주도주 역할이 기대가 된다. 금리 상승, 하반기 테이퍼링 우려 등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10만 5천 원으로 하향하나 주가 업사이드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2분기가 아마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구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요 정도 마무리를 짓는데요. 참 오늘은 참 평소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죠.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그냥 약세였던 것 같아요. 시장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시아권 증시랑도 다르게 흘러갔던 것도 조금 더 소외감을 더 크게 만들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뭐 지금 구간은 뭐 증시라는 게 비정상 정상이라는 게 있지는 않지만 사실 지금 구간은 조금 특이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특별한 행동보다는요,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문제 없다면 그냥 가만히 복지부동하는 것도 한 전략일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흔들리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때 지금의 어떤 약세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 좀 확 이렇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한 하나의 또 난제가 아닐까,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쪼록 이제 현명한 대응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